여소야대로 국회 판도가 바뀌었지만 국회 운영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유지된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19대보다 더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상시청문회법,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이티오피아를 방문 중인데 황교안 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제의안을 의결했고 박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청문회 개최 여부도 국정조사와는 달리 상임위 또는 소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입법부와 결코 대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과 견제의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시청문회법, 견제가 아니라 통제가 될 수 있다. 삼권 분립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반론인데 황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 법제처장도 또 설명을 했죠. 저는 뭐 행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은 보면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그것도 19대 국회가 딱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모레. 사실상 보면은 상대방에게 흔한 얘기로 그것도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아니하고 일단 보면 이런 식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건의라고 대통령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하고 국회에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이렇게 넘겨오니까 이게 정확히 이게 우리 흔히 거부권 하는데 예. 거부권 비토 거부권하면 좀 거부감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 저희 제2요구입니다. 그리고 제2요구는요. 이 과거에 보더라도 이 13대 국회 이후 노태우 정부 이후에만 해도 각 정부에서 DJ하고 YS 정도만 빼고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3차례에 걸쳐서 제2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부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무슨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잘못 법을 갖다 만들어 왔다. 제2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제 의견을 해서 그걸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양당 간에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게 19대에서 20대 넘어갔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제 의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과 또 여당은 아니다. 네. 그건 임기와 임기가 되면 끊기는 것이다. 라고 좀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어떤 논란에 법리 논쟁이 붙고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생길 수밖에 없는 왜 그런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왜냐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 5월 31일에도 보면 국무회의는 열리고 그 다음에 6월 7일에도 국무회의는 열립니다. 그리고 6월 9일까지만 이것을 갖다가 넘기면 제의를 요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주 각파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안타까워요. 거부권 행사의 근거 자체는 수긍한다. 다만 절차적인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지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사실은 거부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 황 총리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면 삼권 분립에 훼손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삼권 분립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이런 권한을 가진 지 오래됐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의 의회는 행정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견제 기능이 더 취약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예컨대 이제 우리가
통상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이죠. 네. 그런데 그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직속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국가, 미국, 영국, 호주, 뭐 캐나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실상 국회에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다면 사실은 아직 여전히 행정부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과장하거나 또 확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에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네. 거부권 근거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저는 근거와 절차 모두 좀 아쉽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삼권 분립이라는 틀을 존중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부 운영 그리고 국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리고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이번 기회에 제도를 손보고 예를 들어서 없애면서도 상시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국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국민들이 고통받는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벌써 몇 년째 이 논란이 됐지만 최근에야 이제 겨우 이 여도 야도 같이 함께 해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현안들을 그때그때 다룸으로써 국정도 더 원활해질 수 있고 행정부도 더 일을 국회와의 감시와 견제 또 균형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과 더해서 방금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사작전 하듯이 왜냐하면 분명히 여당도 그런 정치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고 야당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주장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여야가 서로 간에 공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정치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반격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칫하면 지금 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폐기가 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그럴 계기조차 주지 않은 채 마치 이 진격하는 모습으로 더군다나 협치가 네. 요구되는 시대에 깨져버렸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 다 저는 이 애초부터 서로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가 문제 있었다. 미국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에도 CIA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FBI의 중앙정부 수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나 이런 부분을 갖다 통제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에도 이번에 보면 수사기관 헌재, 선관위 같은 그야말로 정말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될 기관을 제외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관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그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가 애초부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일정을 밟아온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와 이 중재안이 막판에 이렇게 통과되면서 여야가 내부의 운영이 그리고 법사위를 거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다고 아쉽고. 보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뭐 이해 갑니다만은 그야 뭐 당연히 정부에서야 간섭이라고 상권분리 위반이라 할 거고 또 통과시킨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데 그야말로 이걸 해야 균형과 견제가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부분에 서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다음에요. 이걸 통과시킨 나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부도 역시 굉장히 아주 좀 깨를 부렸지만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도 한번 보십시오. 5월 19일 사실상의 국회 마지막 날 이거를 통과시켰고 그리고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 이 부분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서로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요. 예. 비판하려면 저는 양자를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20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건가 하는 걸 뻔히 보여주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장래가 서로 참 암담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게 이제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마비가 우려된다. 또 기업인들한테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추가로 들었다는 황교안 말이죠. 총리 얘기 보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많은 뭐 기업도 기업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세종시에 가 있고 한데 이 국정 현안이라는 것이 이 문제가 뭐냐니까 이번에 바꾸면서 내용이 현안에 대해서 네. 예전에도 지금 뭐 현재 현행법에도요. 소관 현안에 대해서. 현행법에도 청문회 저 국회법 65조에 들어 있어요. 근데 65조를 수정하면서 뭐냐니까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뒤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데 소관 현안은 그야말로 프리즘이 너무 넓지 않느냐. 거기다 보면은 한 현안을 놓고도 보면은 한 부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부처 저 부처 하다 보면 상당수 부처 겹칠 세종시에 수 있고 그 매일 불러서 그야말로 업무 마비다. 거기다 특히 당신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현장에 보면 꼭 불러도 실제 알만한 그건 담당 사기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
담당 이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꼭 재벌 총수를 불러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야 간에 밀고 당기고 겨우 불러놓고 결국 보면은 흔한 얘기로 아유 저 회장님께서는 저 축구 한일 간 축구 하시면 어느 편 드세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하고 또 보면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증인들이 와서 하루 종일 흔히 뻗치기라고 그러죠. 네. 뻗치기 있다가 1분 1초 답변하는 그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 될 정도로 이건 아니다. 왜냐하니까 앞서들 보면 미국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미국 우리가 보면 대통령 중심제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의 모델이겠죠. 미국의 모델 같은 경우 미국의 국정감사 있습니까? 우리 같이 국정조사 있습니까? 우리 같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도 국정감사가 있냐고요. 우리 흔히들 정치학자들이 그 국정감사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히어링,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그 히어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참 뭐랄까 이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같이 국정 전반을 갖다가 나누는 국정감사나 어떤 기한을 정해서 국정조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는 상임위에서 보면 장관, 차관 밑에 실국장, 과장까지 쫙 불러놓고 그야말로 거의 매일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것을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히어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 듣고 하세요. 그런 어떻게 전혀 다른 건데 이런 상태를 갖다 놓고 미국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청문회 저도 찬성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보면 우리의 강한 행정부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현재와 같이 국정감사 있고 국정조사 있고 거기다 우리가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그야말로 청문회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슨 흔히 망신주기 내지는 뭐 그저 골탕 먹이기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늘 행정부가 저렇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견 저 사람들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라는 게 미국은 상시 청문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또 지금 하는 식으로 국정감사 따로 하고 창피 주고 이러면 그거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도화하는 것은 이거를 상시 가져가면서 그거를 일정 부분 순화를 시키고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막 몰아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구 불러대고 그런 어떤 무리를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니까 오히려 상시 항상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무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과하게 이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모든 사람을 다 불러내는데 창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과한 표현인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야당이 한다면 그거를 국민이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국정감사가 우리나라 국정조사가 좀 이른바 다시 이제 부활한 것이 1988년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국회 보좌관 했는데요. 요즘은 양반입니다. 그때는 한 의원이 보통 4시간, 5시간씩 보면 질의를 하고 흔한 얘기를 엿바꿔 먹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물론 미국의 히어링 제도도 지금 정착된 지 딱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 히어링 제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50년 됐습니다. 현재 히어링 제도가 청문회 제도. 네. 그런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우리 최근만 보더라도 우리 최근 멀리 이제 1988년까지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최근만 보더라도 이게 보면 지나치게 보면 청문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있지 못하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모르겠어요. 저도 상시 청문회에서 편안하게 국정감사 20일 동안 시간 주어서 국정조사 언제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과욕하는 부분은 전 인정합니다만은 현재 과연 그럼 우리 여야 거기다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서 이 부분 갖고 다투는 부분이 내년 대선을 앞둔 그런 것은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굳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약간 꼼수적으로 넘긴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6월 7일 날 국무회 열어서 넘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좀 법률적 얘기도 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20대 국회에서 과연 재의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사실 논란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여야가 서로 엇갈리고 뭐 국회 사무처에서도 일부에서는 뭐 폐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는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는데요. 저는 19대 국회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 논의들 그리고 현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이런 진행 상황을 본다면은 회기 연속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고 일치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는 19대 국회에서 기간을 두지 않고 그런 여건 없이 19대에서 의결이 된 부분이 20대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 연속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 분명하게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밝혀야 했던 상황들을 많이 진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좀 보고 그랬었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이미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국정의 부분들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우리 행정부처럼 있잖아요. 자료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그 열리기 직전에야 그 자료를 일부 뭐 제출한다든가 거의 증인 거부하고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예.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하기, 행정부 마비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맹점들이 있다. 논리적인 맹점이 많고요. 그런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뭔 이야기를 할 때 좀 불필요한 호들갑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면서 뭐 한우 수산업자 때문에 김영란법이 과하다. 그래서 그거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요. 진짜 이 한우고기 먹는 사람하고 수산업이 전부 뇌물로만 씁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을 허용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논리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공무원이 가서 업무의 연속성이 되거나 보복성으로 공무원을 국회의원들이 다루거나 해서 협박해서 코를 낄 수 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공무원이 뭐 불려다녀서 무슨 뭐 지금도요 공무원 숱하게 불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냥 세종시에서 하게 해달라.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는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불려다니는지 좀 보고요. 근데 기업인들이 과연 그렇게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응하고 임하느냐? 출석에 응하나? 안 나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고작 벌금 얼마고 그것도 네. 몇 명밖에 안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기업인들 들먹이는 것은 좀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예. 이게 20대에서 논의할 그래서 그 수- 이야기 좀 하려고 예.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한 회기에 상정됐다가 그 회기에 통과 안 되면 법이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회기 연속이나 불연속이냐 하는 부분은 그건 전체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되고 그거는 또 이 계류 중인 법안은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법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이 법은요 야당이 지금 다수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폐기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진짜 이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시청문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더 상정해가 20대 국회에서요. 예. 이 법에서 미숙한 부분들. 자, 그리고 공무원들 그 이야기 하니까 좋다. 세종시 가서 해줄게. 자, 그렇게 하고. 명분을 예, 만들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기간. 예를 들어서 뭐 헌재라든지 선관위 이런 데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빼줄게. 이렇게 확실히 따듬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요. 재의결을 해서 가면 되는 예. 거니까. 그거 뭐 시간이 한두 달 늦다 빠르다는 거죠. 그걸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예. 두 가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리가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19대에서 이제 부결 유산되었기 때문에 20대에서 다시 할수 없다. 재의결할 수 없다는 구성 주장이고 자체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다음에 좀 야당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쨌든 보면 우리 법 정신에 보면은 의결되지 아니한 것만 유산되는 것이지 의결된 거 아니냐. 의결된 것을 다시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건 아니다. 즉 다시 재의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재의결 조건이 뭐죠?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죠. 네. 전원이 다 출석했다고 봤을 때 3분의 2입니다. 거의 개헌 조항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면 이것을 갖다가 새로 논의해서 새로운 법을 갖다 만들었을 때는 국회 선진화법 여당이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예. 봤을 때는 5분의 3 조항입니다. 안 되죠. 아니 어느 게 더 그래도 나을까요? 아무래도 국회 200명보다 180명이 180명이 나죠. 180명은 그거는 그래도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나서 충분한 수기 기간을 거치면 네. 반드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뭐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보면은 뭐 정의화 의장이 뭐 지난 한 2년 전이든가 1년 반 전에 본인이 운영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깎고 네. 다듬는 과정을 야당 거치면 될 입장에서도 겁니다. 손해 볼 게 없다. 그런 그리고요. 말씀이시네요. 지금 보면 네. 더민주가 123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8. 38석, 171석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정의당이 6석 아니에요? 6석. 177석이에요. 이번에도 통과되는데 새누리당에 당적을 가졌다가 탈당한 사람이나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가세해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의결해도요 세석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논란 벌이지 말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유인지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저희는 규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리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신 사이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오고 있습니다. 대도 총리는 들어봤지만은 대도 총리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입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지난 5월 13일 이래 청와대 회동 후 그래도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 하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3권 분립에 위배된다.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대도 총리다. 대통령의 도장을 대신 찍어준데 협치가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야당의 반발 굉장히 좀 예사롭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운영에서 이제 20대가 시작되는 상황인데 주도권을 좀 착 잡고 들어가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무너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의 모습보다는 갈등의 모습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그 책임을 사실은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 책임에 대한 공방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야권의 책임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상당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이 협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야권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시각을 계속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강조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기싸움으로 봐요. 왜냐니까 당초 이거 보면 5월 19일 날 통과되었을 때 이제 뭐 정의화법이라고 그러죠, 흔히. 네. 통과되었을 때 그다음에 처음에 보면 야당도 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다가 어제 그제 지난 한 2, 3일 전에는요. 갑자기 우상호 원내대표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목숨 안 걸겠다. 목숨 안 걸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청와대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인데. 갈등이고 이 내용 뭐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만약 뭐 정부가 뭐 원한다면은 저 제의요구해라. 그럼 우리는 심지어는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건 뭐 우리가 거기 목숨 걸지 않겠다. 뭐 재의결하지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황교안 총리이 정부에서 대통령 부재 중에 그야말로 예. 상대방의 감정을 팍 상하게 한 거예요. 네. 그 제가 그랬잖아요. 대통령 부재 중이라도 5월 31일 날, 5월 30일부터가 이제 20대 원입니다. 20대 원, 5월 29일까지, 일요일까지가 19대 국회거든요. 20대 원이 사실상 구성은 안 되었더라도 20대 원이 시작되는 5월 30일 이후 화요일, 5월 31일 날 그때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서 많이 했다면은 야당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흔한 얘기 빈정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존심 문제고 무슨 정체성의 문제까지 확 찔려버리고 예.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돌아가고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동안 굉장히 유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지금 우상호 대표도 좀 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이게 이 회기마다 예. 그 회기에서 이 법률을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19대 국회의 행거를 갖다가 5월 31일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또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차피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31일 날 하게 되면 20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이미 끝났고. 거부권을 했다면 예. 그건 청와대가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계의 연속성이 네. 된다라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야당도 기분 나쁜 척을 하지 야당이 이거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몇 달 늦게 한다고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랬다가 만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예. 또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어차피 3분의 2가 될 건데 네. 그거는 지금 겪거나 그때 겪거나 똑같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굳이 지금 이 상임위별로 다 다수가 돼 있는 환경에서 꼭 이 법 때문에 청문회를 덜하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는 앞으로 이제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예. 부분에서 소통과 협치 부분을 이제 청와대나 여당이 먼저 접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네. 이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기분 나쁜 척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 축적의 측면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 4.13 총선이 이제 지난 지가 벌써 한 달 반 이제 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협치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적 우위가 그렇거든요. 만일의 경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싶다면 야당이 협력을 구하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야당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협치의 모델을 한번 서로 간에 잘 가동시켜보자. 그렇다면 이후에 20대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일단은 5.18 기념식에서 이물리안 행진곡에서 한번 이미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찢어졌다. 이번 상황에서도 두 번째로 이제 협치의 가능성이 찢어진 거죠. 결국 협치의 출발은 상호 소통과 대화, 협력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에 그런 야당과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면 최소한도 정무수석이든 아니면 행정부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당과의 협조도 구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협치가 가능할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는 아주 단순한 협치입니다. 여야의 협력이죠. 원래 협치라는 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연정이라든가 거국내각 아주 큰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소통도 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야당은 그렇죠. 야당은 더욱더 격렬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당도 마이웨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협치가 어려운 그래서 이미 전운이 감도는 전장터의 양상으로 변해버렸다. 사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야당이 과장됐다라 한다 하더라도 정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 국정 현안을 풀어가는데 적절한 부담은 될 것 같은데. 네, 부담 되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협치란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협치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연립 정부에서 즉 내각 책임자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대통령 중심자에서 여야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었는데 항상 우리 늘 얘기했던 게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네. 그 대화와 타협이 좀 안 됐던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협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아마 정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참모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건 협치라는 이름을 턱 내걸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보면 이른바 여소야대하에서 대통령을 갖다가 좀 짓누르는 것이 아니냐. 흔히 입법 독재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 보면 현재 보면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보면은 이미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오면서 그야말로 입법 독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학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입법부가 세진 것 또한 사실인데 이번에 보니까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야당 힘으로 누르려는 것이 아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기적 발동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발심도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껄끄러움을 갖다 감수하고라도 사실은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대통령 부재 중에 네. 어떤 전자 결재까지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어려운 일은 옛날 개를-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항상 어려운 일은 황교안 장관이 맡으시네요. 황교안 총리가 맡으시네요. 자, 이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협치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굉장히 싫어요. 예, 협치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게 5분의 3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연정 수준의 협력이 없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은 사실상 협치는 있어야만 한다. 예.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뭔가 입법이 이루어지고 뭔가 뭐 만들어지는 것이지 5분의 3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책임 정치의 실종. 그러니까 지금 협치 이야기하고 연립 정부하고 대연정 말씀하시면요. 그건 책임 정치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 5분의 3이라는 가중 지금 과반수를 두는 것도 사실은 뭐 어제 헌재에서 네. 각하 결정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그런 것이고 보면 만약에 그런 대연정을 얘기하시려면은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그야말로 제도적인- 의원 내각제로 그런 모양을 바꾼 다음에 연립 정부, 대연정, 협치를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자에서 이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내각제,
그리고 원내 정당 정치의 어떤 적합한. 모습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2012년에 입법을 놨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이제 다 누군가는 아시다시피 했어요. 예. 예. 그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해오는 건데 기존의 구조와 이제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법제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19대에는 새누리가 이제 다수당이니까 이걸 또 깨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는. 지금도 야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깨고 싶지만 말은 못하겠고 이 유혹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협치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이제 서로 필수의 상황이 여야가 돼버린 거죠. 일정한 대화와 경험치. 타협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세요. 그렇죠. 대화 타협을 하라는 대화의 얘기입니다. 타협이지 대화의 협치는 타협. 좀 다릅니다. 이게 협치하고 소통하면 좋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정거래 가가지고 무슨 법률을 적용한다면 동무들이 그걸 갖다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대선에 이기냐 지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오로워 나싱 향후 5년을 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또 힘이 딸리는 사람들은 합쳐서 갈라먹자고 개헌 이야기하고 지금 이런 양상에서 소통과 협치라는 부분이 솔직히 한번 봅시다. 야당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개성공단 복원 이야기를 안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버이연합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죠. 카드를 전부 다 넣어서 공세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야당이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뭡니까 지금 뭐 국회 선진화 그 뭡니까 서비스 산업 활성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노동사법 이런 거를 갖다가 들어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과 협치라는 거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냥 각자 너무 국민 앞에 이렇게 이 비난을 갖다가 다 맞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하고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 이기기 위한 서로 간의 수들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 작정을 한 부분은 예. 결국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야당과의 이 부분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미 기조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갖다가 교체하지도 않고 또 당의 이런 어떤 비대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변화도 두지 네. 않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협치나 소통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가려고 하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갈 길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꼭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살펴봐야 될 법안, 민생 법안들이 참 많은데 굉장히 네.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세요. 황 소장님 말씀에 그 현실적인 인식은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우리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제 대통령의 역할, 임기는 그 이후까지 네. 내년 2월까지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협치가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안 다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거다. 또 여당은 여당이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분명히 어버이연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세를 펼 겁니다. 예. 대신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5가지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2개, 3개를 들어주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서비스 관련 법안이라든가 또는 노동개혁 중에서 뭐 일부라도 같이 타협안을 만들어서 일부라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기서 야당이 공세를 펴고 수적으로 따지면 야당의 이 무소속 친야까지 하면 171석입니다. 여당은 129석이죠. 그러면 여당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선 국면에서 싸움만 할 것이냐.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실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협치라는 표현을 뭐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정말 대화, 협력, 타협이 필요한 이유는 그중에 서로 딜을 해서 오바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화당과 예. 딜을 해서 일부 받아들일 공화당의 이익을 만족시켜주면서 오바마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어젠다를 성과로 만들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예.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바마 의료 개혁 법안 이런 걸 보면요. 공화당, 민주당을 갖다 다 뒤섞다 보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의료보험 개혁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내년 대선에 정권 재창출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뭐 항상 민생 이야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듣기 싫은 부분이 현재 뭐 국회가 엉망으로 굴러가도 국민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통과 협치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국회의원이 갑자기 바뀌어서 또 그게 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선생님, 이건 되겠죠. 어떤 협치라는 게 정치의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고요. 저는
거듭 이제 협치라는 표현 안 쓰고 대화와 타협이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국회 선진화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번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아마 억장이 막힐 겁니다. 국가 운영을 하면서. 왜? 새누리당 129석이니까 딱 국회 선진화법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어떤 경우도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마치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 처음 만들 때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누구도 집권할지 몰랐기 때문에 서로 보면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여야가 슬그머니 넘어가서 5분의 3조항을 두었던 거거든요.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아마 향후 2년 20대 국회 2년하고 후반기 2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예. 딱 발목 초기 2년 동안 발목 잡아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국회 선진화법부터 누구 유불리를 떠나서 개정하십시오. 된다. 사실 과중과반이 아니라 그냥 우리 과반수로 그냥 과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낸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입니다.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합니다.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규결이라고 평가하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금 멘트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야 정치권이 협치하라는 뜻이다. 어제 헌재 결정에 그런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좀 전에 우리 황 의원님께서 얘기하시길 20대 국회 들어가면 어떤 형태든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경직된 선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야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그로 인해서 큰 불만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은 일정한 선을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만일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법의 입법 취지라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법에 대해서 존중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현실 개선의 노력 더해서 만일의 경우 여야 정당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이 법의 취지는 좀 존중해서 이 20대 국회가 잘 굴러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 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진화된 모습을 볼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지금 사실 정치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예. 어제 사실 그렇다 보니까 또 반 총장 확대 해석된 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화를 했단 말이죠. 그저께 저녁에 제주도에서 예. 누가 듣더라도 지금 당장 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대선 출마 선언은 못해도 내년 1월 1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을 예고하노라. 분명히 그렇게 들렸는데 어제는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또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확대 해석했다 그러는데 사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마지막 이번에 방문이거든요. 한국 고국 방문이에요. 나머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근데 잘 반기문 사무총장에서 주판을 튕겨봤을 거예요. 자, 올 10월 정도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이제 예비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상태 본인이 그냥 빠져 있는 상태에서 괜히 왈가왈부하느니 차라리 일정 부분 에드벌레를 확실하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등불에 따라서 움직여주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지지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내 뜻이 이러니까 조용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준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깃발은 꽂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좀 이제 좀 다른 해석인데요. 좀 굉장히 의외스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임기를 만료하고 성공적인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미래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와서 거의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준 뭐 의사 표시를 하고 지금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 이유라는 거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이런 어떤 간접적이나마 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이 어떤 지지당을 예. 기본적으로 같이 갈 당을 새누리당이라고 상정한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그냥 놔둔다. 그럼 지금 구심점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질이 멸렬하고 와해가 되고 연말에서 돌아오거나 연초에서 올 때는 이미 분당이 되거나 뭐 짜겨져 있거나 뭐 실질적인 정계 어떤 개편이 완료돼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예. 활용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와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없는 시기 동안이라도. 예. 그러면 지지자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뭐 여기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누굴 바라보고 있겠어요. 즉 반기문 총장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루가 다 네. 바뀌면서 이제 확대 해석됐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임기 중 아닙니까? 이게 상당한 네.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미 반 총장님께서 원했던 효과는 거뒀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일본 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을 다시 재방문하는데 일정 중에 보니까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단 말이죠. 안동 이른바 TK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유성룡 조선을 갖다가 임진왜란에서 구한 그 재상 유성룡의 고택을 방문한다. 그래서 유성룡이 선조한테 나라가 아니니까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된다. 징비로? 그래서 당파 싸움과 정쟁에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발언 한번 보십시오. 당파 싸움과 정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없애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본인 이야기겠죠. 근데 뭐 유엔 사무총장이 원래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데가 유엔이라서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무슨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당신 유엔 사무총장 임기 7개월 남기고 집에 가라 이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유엔 업무를 하는데 출마해서 한국의 대선 캠페인을 동시에 해가도요 문제 아무것도 없고 그거 뭐 예. 계리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46년도 계리안을 가지고 지금 그걸 찾아서 들이밀면서 당신 뭐 그거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기보다 이게 총선 패배 직후에 이미 관훈 토론회 당사자하고 이렇게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지 기자회견을 하기로 제주도까지 가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준비해왔을 이번에 것이다. 반기문 총장이 참가한 행사에 보면 제주 포럼이라 해서 뭐 국제행사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외교부 전행 고위 관료들의 모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극히 유엔과 관련 없는 행사에 자기 일정을 내어서 온 할애를 거죠. 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기자회견장까지도 사실상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오프 더 레코드 아니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총선에 의회의 참패를 겪은 친박과 청와대가 이후에 이 청와대 개편이나 인적 쇄신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전공법 카드를 내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뭐 반기문 총장은 친박의 후보죠. 새누리당의 후보라기보다는 친박의 후보로서 저 카드를 조기 등판시킨 겁니다. 이미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 8, 9회에 예. 등판을 시킬 원포인트 릴리프 정도가 한마디로 선발이 다 무너졌으니까 3회쯤 나와서 롱 릴리프를 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제 단점은 뭔가 하면 오랜 1년 7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검증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공격당하는 예. 위험성이 있는데요.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완전히 형해화되어서 사라져버리게 생긴 친박의 어떤 이 뿌리를 갖다 유지하고 여권의 대선 창출 가능성을 갖다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외국에 좀 있다가 내년 한 5월쯤 와서 순식간에 반짝 검증을 받고 한 8월쯤에 후보 확정돼서 뛰는 것이 가장 좋은 좋았는데 너무 좀 조기 등판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 빠르게 개입하는 부분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입지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10년째 두 번의 임기를 했지만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나치게 뭐 미국 편향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비판들이 있었고요. 유엔 출입 기자들에게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유엔 수장으로서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외교 부문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좀 허물어지는 것, 저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요. 예. 또 하나 반기문 총장이 10년째 이렇게 세계 외교의 수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반기문 총장이 과감하게 자신의 뜻을 이번에 피력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다 달성했고요. 대신에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네. 유엔 총장으로의 기간 동안은 약간의 보폭 조절을 하면서 계속 그 국내 정치에 관심은 갖는 지지자들이 열심히 뛰겠지만 반기문 총장은 상당히 보폭 조절을 신중하게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판이 반 총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히 친박진영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의존감, 이 부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의 정치판에서 큰 태풍이 일지 잠재 않을까. 있을 가능성들, 이걸 이미 봅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 검증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혹독한 검증을 뚫고 대선 정치판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